자, 두 번째 수질 오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들어보셨겠지만 뭐 수질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러워지는 거죠. 보통 뭐 법규에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어쩌고 해서 뭐 동물, 식물 건강 뭐 이런 데 위해를 끼치는 걸 오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오염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것도 있고요. 그죠? 자연적으로 오염이 되는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오염이 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죠. 인위적인 것만 오염이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수질 오염이든 아니면 대기 오염이든 모든 오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거죠. 자연 자정 능력을 초과한 거죠. 자연 자정 능력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자연 그 자체가 정화를 해주기 때문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이 능력을 이제 초과한 만큼의 오염 물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오염이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환경 용량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죠. 환경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오염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염이다라고 하는 건 수질 오염이다라고 하는 걸 크게 나눠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요. 4가지 정도로 나누는 게 하나가 DO가 감소하는 거. DO가 감소하는 거를 하나의 큰 오염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가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죠. 중금속에 의한 오염을 또 이제 수질 오염의 한 분야로 나눕니다. 세 번째가 이제 무기염류. 우리가 흔히 이제 영양염류라고 하죠. 영양염류에 의한 오염 같은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전염성 세균이라고 하나? 병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전염성 균이라고 할게요.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몰라서. 전염성 균에 의한 오염.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수질 오염의 가장 대표적인 오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DO가 떨어진다. DO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물질이 유입됐을 때 DO가 많이 소모가 되겠어요? 당연히 유기물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얘는 유기물에 의한 오염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유기물에 의한 오염. 그럼 중금속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정하수의 영향이다라기보다는 공장폐수의 영향인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죠? 공장폐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무기염류는 당연히 뭐 질소와 인 같은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부영양화가 큰 어떤 오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전염성균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병 같은 것들이 뭐 장티푸스, 콜레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 환경 쪽에서는 이런 전염성 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병원균일 텐데, 병원균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환경 쪽에서? 그죠? 없죠. 우리는 못해요. 우리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의사들이나 해야지, 그지? 의사들이나 해야죠. 우리는 대신 그럼 뭘 해요? 대장균군 같은 것들을 검사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다 됐어요. 뭐 DO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DO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유기물 같은 것들을 측정해 보면 될 거고, 그죠?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중금속은 뭐 중금속 각각의 실험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고, 뭐 무기염류도 마찬가지죠. 이제 질소와 인 같은 것들이 얼마만큼 하천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실험을 하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뭐 TKN을 시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그냥 뭐 무기 질소를 실험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질소를 실험을 하면 나중에 질소할 때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질소의 어떤 농도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거예요. 질소의 농도도 중요할 텐데, 질소의 농도를 몰라. 질소의 농도를 모르고 질소의 성상만 알아요. 예를 들어 성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성 분석만 된 거야. 질소의 정성 분석만 됐어요. 이런 정성 분석만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질소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염의 경과 시간을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뭐 다시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TKN의 형태, 유기질소하고 암모니아성 질소의 합인 TKN의 형태가 검출이 됐다라고 하면
가정하수가 대부분 TKN의 형태니까 오염된 지 얼마 안 된 하천이 되는 거고, 이제 하천이 지나가면 하천에 TKN이라고 하는 질소 성분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얘가 계속 하천을 따라서 흐르다 보면 산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NO2, NO3로 바뀌게 될 텐데 그런 질소 형태로 나오게 되면 오염된 지 오래된 하천, 오래된 하천. 그렇게 오염의 경과 시간을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검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바이러스나 병원균 같은 것들은 검사를 못하니 대장균을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대장균은 대장에 있는 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균이에요? 똥에 있는 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변 오염의 지표라고 얘기하죠. 분변 오염의 지표. 그래서 뭐 이제 근데 대장균 자체가 병을 일으킬까요? 아니죠. 대장균이 병을 일으키는 균은 아니에요. 근데 왜 대장균이 많으면 먹지 말라 그러고 병도 안 일으키는데 대장균이 적으면 괜찮다고 그러고 그럴까요? 이게 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게 대장에 있는 균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진짜 대장, 막 센 놈 대장, 그 대장균이에요. 진짜로 대장균, 그 대장인 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나도 싫어하지만 집합을 그리면 이게 대장균이면 병원균이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장균의 어떤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보다 넘어가서 측정이 된다라고 하면 병원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대장균의 수치보다 낮게 나오면 병원균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오염은 크게 4가지, DO가 줄어드는 거,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 무기염류가 포함되어 있는 거, 전염성균이 포함되어 있는 거, 이렇게 4가지로 크게 수질 오염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점오염원과 이제 비점오염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점오염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고정오염원 이런 표현도 쓰고요. 고정오염원, 그 다음에 고정발생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고정발생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또 특정오염원이라고도 얘기해요. 법규상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에요. 법규상에 나와 있는 용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또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이 특정오염원이니까 무슨 오염원이겠어요? 비특정오염원이겠지, 그치? 비특정오염원. 그 다음에 대기에서 많이 쓰는 거지만 면오염원. 그 다음에 기타 수질 오염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기타 수질 오염원. 그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긴 해요. 자, 다 아시겠지만 점오염원은 아는 거죠. 어디서 배출되는지 아는 거. 특정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점오염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공장 폐수 어디서 배출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 폐수도 마찬가지고 축산 폐수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는지를 뻔히 알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는지를 아니까 어떤 성분이 어떻게 배출되는지도 알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처리하기가 어떻겠어요? 간편하죠, 쉽겠죠, 그죠? 그거에 맞는, 그 특성에 맞는 처리 기법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비점오염원은 말 그대로 특정한 곳에서 배출되는 게 아니죠. 불특정한 곳에서 모르는데 이제 배출되는 거, 모르게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강우 유출수, 농경지 배수, 도시 노면 배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어디서 배출되는지 모르고 어떤 형태로 배출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형태도 잘 모르고 성상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처리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서 비점오염원이 좀 오염 자체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점오염원을 예방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이런 것들로 충분하게 점오염원을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비점오염원도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면 비점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없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해야겠지, 사전에. 그러면 이런 도시노면 배수를 조금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청소 잘해야 되고, 청소 잘해야 되고, 얘는 농약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점점 비점오염원은 어디서 배출되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다고 그랬는데, 비점오염원은 점점 심각해지겠죠, 그죠? 농경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비료들도 많아질 거고, 농약들도 좀 꽤 있을 거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막 그 도시에 뿌려져 있는 쓰레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 훨씬 더 종류가 다양해졌을 거고, 비점오염원은 점점 심각해지고, 얘는 단속을 하니까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에서 둘 다 배출된 어떤 여러 가지 물들이, 여러 가지 오염물들이 최종적으로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얘는 뭐 A라고 하는 하천으로 가고 얘는 B라는 하천으로 갈까요? 아니죠. 같은 곳으로 가겠죠. 그죠? 같은 곳으로. 같은 곳으로 이제 같은 하천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갈 텐데 얘는 점점 심각해져. 얘는 막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점점 얘는 하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오염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든 얘를 줄여? 어떻게든?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얘 법규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 얘가. 어차피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합쳐지는 거서 하천에 영향을 주는 어떤 부하만 낮춰주면 되죠. 근데 얘를 막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 얘의 법규만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슨 뭐 고시가 나오고 법규가 바뀌고 이런 게 있잖아요. 법규가 바뀌는 걸 보면 얘에 대한 법규 내용은 없어요. 얘의 어떤 방류 수질 기준, 뭐 허용 기준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뭐 폐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비점오염원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가 있으니 비점오염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아예 없을까요, 그러면? 있죠. 그죠?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비점오염이 발생해. 근데 뭐 대부분 뭐 하천이든 이런 데든 최종으로 배출되거나 아니면 관로에서 하천으로 빠져나오는 곳이거나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다가 대표적인 건 저류조 같은 걸 설치를 많이 하죠. 저류조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농도를 낮춘다기보다는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하수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될 테니 하수 처리장에 뭐를 줄이는 거예요? 총량을 줄이는 거죠. 한마디로 부하를 줄이는 거예요. 부하. 저류를 두면서 농도에 관여할 수는 없고 이 총량 부하라고 하는 게 농도 곱하기 유량이니까 이 유량을 줄여주는 거죠. 유량을 줄여주면서 하수 처리장의 부하를 점점 낮춰주는 노력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점오염원의 대표적인 게 어떤 오염을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비점오염원의 처리 방법. 그런 것들이 뭐 저류조, 습지 조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대부분이 다 농도라기보다는 유량을 좀 조절하는 그런 방법으로 비점오염원을 예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좀 이런 내용들은 그 공무원 시험보다는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 가끔씩 나오죠. 법규에서는 좀 자주 나오고. 자, 가정하수는 도시하수, 생활하수 같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수와 폐수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수도법상에서의 하수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액체성 또는 고체성 물질이 섞여서 오염된 물과 이 오염된 물을 오수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근데 요즘은 오수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그냥 뭐 다 그냥 일반 하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건물, 도로, 그 밖에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오수, 빗물, 지하수, 그러니까 오염물질에 섞여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수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바뀌어야지 뭐 말이. 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기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법규에 많이 나오는 거죠. 공무원에는 알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은 알 필요 없어요. 자, 당연히 산업폐수는 각종 산업공정에서 생성되는 공정 폐수고요. 중금속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유독성 물질 같은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폐수는 유기성 물질이 많이 존재할까요? 무기성 물질이 많이 존재할까요? 대부분 다 무기성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깨끗하게 보일 때도 많아요. 산업폐수는 투명하게 보일 때도 많고, 근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무기성 물질들이 굉장히 농도가 높죠. 자, 비점오염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 산림지역, 광산지역, 도시지역 같이 오염물질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분산이 되고 대부분 강우시에 발생한다. 이 빗물 같은 것들이 쓸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도시 노면 배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사 현장 같은 데서도 이런 뭐 흙이나 이런 것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비점오염원화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교량 같은 것들을 건설할 때, 교량 같은 것들을 건설하면 이제 당연히 거기 이제 완성이 되면 차량 같은 것들이 막 이동을 할 거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매연 같은 것들도 빗물에 의해서 막 씻겨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하면 비점오염원이 굉장히 많이 이제 커지는 거겠죠.
오염 발생이 굉장히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비점오염원 발생 예방 장치가 이렇게 교각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각에 뭐 이렇게 나무, 그러니까 한 직사각형의 박스 같이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활성탄을 집어넣는다거나 어떤 거는 이렇게 뭐 사이클론 같은 걸 해놨는데 사이클론으로 될지 안 될지 몰랐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물이 흘러내려온 하수 관거 입구에다가 이렇게 그런 비점오염원 처리 장치를 좀 데워놓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았습니다. 요즘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비점오염원이 뭐 이 정도 같은 것들이 있고 아까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점오염원은 방지시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지시설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용하면 됩니다. 물리적 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린, 혼합, 침전, 여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화학적 처리, 중화응집, 산화환원, 살균 생물학적 처리는 활성슬러지, 회전원판, 함기성소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모든 책, 우리가 배우는 교재 같은 데에서는 요 응집이 화학적 처리예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응집제가 화학 물질이니까 화학적 처리입니다. 근데 지금 바뀌었는지 제가 법을 안 본 지 1, 2년은 돼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응집이 법규상에서는 물리적 처리에 들어가 있어요. 응집은 당연히 응집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응집 침전까지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희한하게 응집 침전이라는 용어를 끝까지 다 쓰고 모두 이게 응집 침전이라고 표현을 해서 물리적 처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규상에서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문제에서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배워야 될 그게 요거죠.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활성슬러지는 무조건 나오고 생물학적 처리는 활성슬러지를 기본으로 해서 다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활성슬러지는 뒤에 공정 부분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비점오염 방지도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비료, 농약 이런 것들 사용을 자제하는 거. 그래서 비료나 농약, 특히 농약 같은 거를 사용을 자제하려고 이제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서 뭐를 사용을 많이 했었죠. 우렁이 같은 거 사용한 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성공을 했습니까? 했어요. 성공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충 이런 것들은 잘 잡아 먹었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이 우렁이라고 하는 친환경 농법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농약을 사용을 안 해도 해충을 잡아먹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슈퍼 우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얘가 계속 이제 해충을 잡아먹고 또 유전자 교란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슈퍼 우렁이가 탄생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온지 잘 모르겠는데 뭐 우렁이를 이렇게 던지는데 거기에 무슨 뭐 개체수가 있었겠죠? 그게 점점 이게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번식하고 하면서 일반 우렁이들도 잡아먹고 이젠 벼까지 뜯어먹고 막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법이라고 하는 우렁이의 사용을 요즘은 거의 하면 안 되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 슈퍼 우렁이가 너무 크게 자라서. 그래서 아무튼 뭐 비점오염원을 방지해 농약 사용을 자제하려면 써야 되는 방법이긴 한데 또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기고 나니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또 친환경 농법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저거 삼시세끼 보니까 오리 집어넣고 그러더만 그런 것도 뭐 방법이죠.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거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체 물질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대체 물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기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오존층을 파괴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가스가 프레온가스잖아요. 그죠?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가 굉장히 좋죠. 오존층만 파괴 안 하면 진짜 좋은 가스예요. 뭐 위험하지도 않고 뭐 냉방 효과도 엄청나게 좋고 엄청난 안전성도 뛰어나고 뭐 좋은 가스입니다. 근데 오존층 파괴 때문에 이제 사용이 금지가 됐고 대체 물질이 개발이 됐죠. 대체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가스를 대체하는 물질? 그게 대표적인 물질이 이거예요. 수소불화탄소. 이게 뭡니까?
이거 오존층 파괴물, 아니 오존층이란다. 온난화 물질이잖아요. 온실가스예요. 교토정서에서 규정한 6가지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몰랐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금지시키려고 좀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런 아까 뭐 농담 아닙니다. 우렁이 하는 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뭐가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문제점, 큰 문제점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비점오염원의 수질 특성과 수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지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막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은 대표적인 게 강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우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인 질소 고정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경우들. 자, 이런 그 질소 고정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생산자들에 의해서 질소가 고정이 될 텐데, 질소를 고정시키는 질소의 형태가 뭡니까? 유기질소를 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기질소를 고정을 하는 건가요? 암모니아성 질소를 고정을 하는 건가요? 아질산하고 질산성 질소예요. 두 가지의 형태로 질소 고정이 되죠. 생산자에 의해서. 자, 그렇게 오염원과 수자원 사이에 수면 생태계를 보강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점오염원을 방지할 수 있다. 대부분 다 예방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표는 뭐 책에도 나와 있고요,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표 중요합니다.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 구성하는 거 다 아까 얘기한 거죠. 일정한 지점에서 배출하는 게 점오염원,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게 비점오염원. 자, 발생하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 점오염원은 비가 안 올 때, 갈수시에, 그죠? 농도가 확 올라갈 테니까 하천수의 수질이 악화되고요. 점오염원은 대부분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생활 특성이라든지 시간 등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생기더라. 자, 가정하수 같은 경우에 보면, 가정하수를 예를 든다면 생활 특성이나 시간 등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한대요. 가정하수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아침, 저녁, 그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씻을 때. 근데 도시에서만 그런 거예요? 다 그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아침과 저녁 다 그렇습니까? 농업 지역은 안 그럽니다. 생활 특성 따라서 그래요. 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논으로 해서 일을 마치고 하신 다음에 저녁 때 퇴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낮에도 들어오셨다가, 그죠? 날 더우면 일도 좀 쉬셨다 그러죠. 생활 특성과 시간에 따라서 다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점오염원은 강우유철수, 농경배수, 도시노면배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 당연히 얘는 비 올 때 영향이 많은 거니까요, 그죠? 홍수시 하천의 수질이 악화된다. 이때 홍수시 하천수의 수질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농도의 문제도 있겠죠, 그죠? 오염물질이 씻겨 내려갔으니까 오염물질 없던 곳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농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비점오염원의 더 큰 문제는 농도라기보다는 유량이죠, 유량.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하가 올라가는 게 더 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하가 올라가는 게.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대부분 다 농도 규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농도 규제의 한계가 좀 있으니까 대부분은 이제 총량 규제로 좀 많이 변하려고 하고 있죠. 법규를 보면 그거 혹시 아십니까? 갑자기 지금 부하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거 있는 거 아시죠?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차이점. 뭐가 달라요? 측정 지점? 아니요. 지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지점이 다른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배출오염 기준은 단위 사업장이에요. 단위 사업장. 하나하나. 이 회사. 얘는 공공.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하수 처리 시설 뭐 이러죠. 얘는 공공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개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그 차이고. 그리고 좀 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전에 아까 농도 규제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배출오염 기준이 대부분 농도 규제를 해요. 배출오염 기준이 대부분 농도 규제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농도 규제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닌데, 총량 규제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방류수 수질 기준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점점 배출오염 기준도 마찬가지고, 방류수 수질 기준도 마찬가지고,
법규는 있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법규는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고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고시에서는 총량 규제 같은 것들을 하는 걸로 많이 특성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게 맞고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자, 아무튼 다시 비전문으로 오면 인위적, 자연적 활동에 의해서 다 일어날 수 있고 일간, 계절 간 변화가 크다. 자, 그러면 비전오염은 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에 더 많이 오염이 심각해질까요? 당연히 여름, 그죠? 뭐 겨울에 눈이 잘 녹는다면 겨울도, 맞죠?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발생량을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금속 중에 그래도 이게 중금속 나와요, 이 시험에. 다 외우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이거 나오고 폐기물에서는 지정 폐기물 나오고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외우라고 한 문제 맞추려면 다 외우셔야 돼요. 맞죠? 특징도 다 외우시고 한 문제 맞추시려면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나왔던 거 책 교재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자세하게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은, 뭐 카드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기본적인 거고. 자, 그래서 수은부터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자, 수은 은백색의 무거운 액체 금속으로 상온에서 휘발성이 있고 진한 질감 좀 그렇대요. 자, 아무튼 상온에서 휘발,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 상온에 휘발되면서 탁탁 튀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진한 질산은 잘 녹는다. 근데 물에는 녹지 않는다. 지금 아직도 근데 이 수은이 사용되는 곳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수은은 그러니까 사용은 금지가 되더라도 그 물질이 아니면 그 용도가 이제 발현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죠. 이런 물질들도.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수은이 사용되고 있는 곳. 형광등. 형광등에 수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형광등을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활용을 하는 기술은 아직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방석 재련 공장, 펄프 제조 공장 뭐 이런 것들도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외워라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요. 아무튼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자, 그리고 치과병원 예전에 그 아말감이라고 하는 거 그거 수은이에요 원래. 아말감이라고 하는 거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사용도 안 하지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은 같은 것들에 중독이 되면 복통, 메스꺼움, 구토, 피가 섞인 설사, 콩팥 파괴, 또는 요독증 뭐 등등이 발생하고 가장 대표적인 병이 미나마타 병이겠죠. 그죠? 미나마타 지역에서 일어난, 그죠? 요것도 다 먹이연세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그죠? 먹이연세. 그 사람이 미나마타 현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이제 수은에 중독된 그런 사건이 미나마타 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카드뮴. 카드뮴도 대표적인 병 있다 이 병, 그죠? 얘는 뭘 먹고 그런 거요? 다 먹이연세긴 먹이연세인데 얘는 곡물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발생한 게 카드뮴이다라고 보시면 있다 이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뭐 은백색 광택이 나는 연한 금속으로 분말 형태는 가연성이고 물에는 녹지 않으나 어쩌고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합성수지, 도료형 색소, 축전지, 합금제조 이런 데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 이런 그 중금속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원에 대한 거 나올 때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런 어떤 질병, 질환에 대한 게 지금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뭐 문제 형태는 그렇습니다. 이런 질환 쫙 해놓고 이런 질환을 일으키는 뭐 중금속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면 또 카드뮴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서 뭐 이제 이거하고 수은에 나와 있는 거 하나.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카드뮴이 있다 이 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납. 자, 납도 뭐 이런 곳에서 발생을 하고 납 중독의 유형은 위장형과 신경근육형, 뇌증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다음에 위장형은 피로, 구토, 식욕이란다. 식욕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빈혈, 근육통, 신경근육형은 근육과 관절에 장애, 뇌중형은 뭐 뇌니까 두통, 불면증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비소. 자, 비소는 살충제 등의 농약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리, 도자기, 염료, 의약품, 합금, 반도체 등 제조에 사용된다. 그 뭐죠? 그 도자기 만들 때 유약인가요? 유약이 이거죠? 비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자, 비소를 많이 이렇게 되면 이제 흡수하게 되면 식욕감퇴, 무력감, 설사, 변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구리가 은근히 출제 비중이 좀 있었어요. 중금속 중에서. 근데 그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구리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류 이런 데, 그러니까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큰데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구리의 독성은 사람보다 물고기나 식물성 플랑크톤에 미치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 이게 사람에게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는 물질이었다면 어떤 오염을 제거하는 데 사용은 안 했겠죠. 오히려 더 오염이 커질 테니까. 그죠? 근데 부영양화나 이런 것들이 일었을 때 황산동 같은 것들을 투입하면서 부영양을 없애기도 하고 하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구리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물은 문제가 좀 출제 비중이 그나마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건 너무 많이 들어봐 갖고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크롬. 자, 크롬은 3가, 6가, 그죠? 6가 크롬 있죠? 가장 독성이 강한 건 뭡니까? 6가 크롬이 훨씬 더 독성이 강하죠. 3가 크롬은 독성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화학적으로 안정성, 내열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도금 공장, 피혁 제조 공장, 염색 공장 뭐 등등에 있고 화상, 피부 괴사, 기침, 호흡곤란, 뭐 어쩌고저쩌고 폐암, 피부염 이런 것들이 크롬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연도 뭐 이렇고 그냥 읽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다. 자, 청백색의 금속원소, 납과 철의 황화물과 함께 주로 광석 중에 황화아연의 형태로 존재한다. 아연 자체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황화아연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연도 마찬가지로 아연 자체로 존재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아연 자체로 독성을 유발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아연이 뭐가 만나서 그러니까 염화 아연이 되거나 뭐 이렇게 돼야 이런 폐렴이라든지 기관지 같은 것들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PCB. 이 PCB가 갑자기 확 오염물질로 확 부상을 했죠. 확 부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폴리염화 폐비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PCB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아까 서두에 물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자정작용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정작용이 생물학적 자정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PCB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물에 용해가 안 되죠. 물에 용해가 안 되고 유기용제에만 용해가 되니까 이 PCB를 없앤다고 막 벤젠 같은 것들을 막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PCB가 뭐 토양이든 수질에 이제 유출이 되게 되면 물에 용해도 안 되고 뭐 미생물이 뭐 처리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 농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일 테니까 오염물질로 급부상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얘도 물에는 난용성이고 유기용제는 잘 녹고 미생물에 분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PCB 우리가 보통 중금속이나 이런 큰 오염물질,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중에 진짜로 그 병명이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죠?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미나마타병이 있고요. 수은이죠. 그죠? 수은. 카드뮴에 의한 이따이 병.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요? 얘죠, 얘. PCB에 의한 거. 뭐예요? 카네미유증이죠. 요건 그래도 아셔야죠. 당연히 기본이니까 아셔야 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얘네랑 얘는 먹이연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미나마타 현에 있는 물고기를 사람이 잡아먹으면서 얘는 어딘지 지역은 잘 잃어버렸는데 아무튼 사람의 곡물을 먹으면서 카네미유증은 저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이연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먹이연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회사예요. 회사. 카네미라고 하는 데가 회사입니다. 그래서 식용유 만드는 데예요.
근데 카네미사에서 식용유를 만드는데 그 식용유를 먹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카네미유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거죠. 근데 원래는 카네미유증이 아니죠. 카네미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카네미유증이 된 거지. 그래서 원래는 얘는 그 나중에 이제 PCB라고 하는 게 알려지고 이제 카네미유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이제 생기고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 PCB도 이제 먹이 연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PCB도 먹이 연소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농축이 되는데 초반에는 대부분 다 곡물에 의해서 농축이 많이 됐었어요. 식용유 같은 거 만드는 게 대부분 다 곡물이잖아. 곡물에서 많이 농축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최근도 뭐 지금 최근이 아니라 그래도 몇십 년 전이겠죠. 최근 들어서는 곡물보다는 얘도 어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 몸에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거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병명하고 물질하고 좀 이렇게 연관돼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천천히 미생물 얘기도 좀 하고 이제 그래 봅시다. 이제 진짜 환경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생태계부터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에 대한 얘기 쭉 할게요. 자, 이제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는 설계 얘기도 조금씩 할 겁니다. 설계 얘기도 조금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마 책하고 조금 다른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책에 웬만하면 설계인자도 좀 적어놓고 했거든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태계 여러 생물체들이 무생물적 요소를 바탕으로 이 무생물적 요소라고 하는 건 뭐 그냥 자연환경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 거기에 뭐 공기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거고 태양에너지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거고 자, 바탕으로 타 태양에너지와 타 생물 군집 등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기후 등의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명 유지 체계. 아우 어려워라, 그죠? 자, 그리고 무기적 환경과 생물 구성원 간에는 밀접한 영역 내에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생태계라고 한다. 그죠? 여기서 무기적 환경이 생물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 그죠? 뭐 암석, 땅, 공기, 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당연히 생물 구성원은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 이거 너무 간단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생태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태계 물질 순환 중에서 에너지 흐름인데요. 에너지 흐름은 그냥 태양 에너지에서 기인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 에너지에서 기인한 게 에너지의 흐름이고 그 에너지가 이제 지표면으로 도달하고 난 다음에 생산자에 의해서 에너지가 흡수돼서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제 생체량으로 이용되는 거? 그런 것들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1%. 굉장히 적다. 태양 에너지가 많이 이제 지구상에 도달을 하긴 하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이용하는 건 극히 소량이다라는 정도만 확인해 두시고 이게 그냥 흐름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냥 적어온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보통 우리가 생태계에서의 물질 순환은 아까 에너지 순환이 따로 나오긴 했지만 탄소 순환이 그냥 에너지 순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 순환이 그냥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순환이 탄소 순환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탄소 순환은 중에서 이 탄소가 순환되는 건 기본이 되는 물질, 기본이 되는 형태는 CO2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CO2가 대기 중에 있는 CO2가 이제 생산자나 이런 사람이 된다. 생산자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그게 이제 합성이 되고 뭐 산소를 내놓고 이러면서 다시 또 이제 호흡을 통해서 CO2가 바깥으로 나가고 한마디로 다 CO2에 의한 움직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 순환도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영양소, 즉 탄소, 유기물의 어떤 순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소의 순환도 여러분들이 질소의 순환 이런 복잡한 그림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질소 고정이에요. 질소 고정 생물, 질소 고정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때 고정이 되는 질소의 형태는 무기질소의 형태다. 무기질소의 형태 중에 이거다라는 정도만 여기에서 이런 질소순환에서는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질소순환은 뭐예요?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질소순환은 질산화탈질이죠. 질산화탈질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거는
지금 할까? 조금? 자, 우리가 질소를 TN이다 라고 본다면 일단 유기질소와 무기질소로 나눌 수가 있죠. 뭐 당연히 물질은 다 유기물, 무기물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럼 유기질소는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백질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는 뭐예요? 필수? 아미노산. 그죠?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유기질소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기질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무기질소. 무기질소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밖에 없죠. 암모니아성 질소, 그다음에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종류밖에 없습니다. 종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TKN 얘기를 했지만 TKN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수의 형태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질소의 어떤 그 성분에 따라서는 유기질소, 무기질소 이렇게 나눠지지만 하수의 형태에 따라서는 다시 TKN과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수에는 이러한 형태들을 갖고 있는데 TKN의 형태가 하수의 대부분의 형태인데 하수의 TKN의 형태가 질소 전체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할까요? 거의 90% 이상이 TKN의 형태예요. 나머지가 아니 소량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자, 그럼 TKN이 유기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얘가 많을까, 얘가 많을까? TKN에? 가정하수 TKN에? 얘가 많을까, 얘가 많을까? 얘가 많은 게 1번, 2번? 얘가 훨씬 많아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암모니아성 질소입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TKN의 형태로 빠져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유기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올 거예요. 하수가 빠져나올 거예요. 근데 유기질소가 먼저 소량 있는 유기질소가 가수분해를 통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됩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면 녹는다, 물에 들어가면 형태가 변한다는 거죠. 가수분해가. 그래서 가수분해에 의해서 이렇게 형태가 변화하는데 유기질소가 암모니아성 질소가 된다라고 해서 암모니아화라고 표현을 해요. 암모니아화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가 되고 질산성 질소가 되는 요 단계가 질산화죠, 그죠? 질소가 산화된다. 질산화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가 될 때 관여하는 미생물이 뭐 니트로소모나스가 어쩌고 저쩌고, 얘는 뭐 니트로박터가 어쩌고 저쩌고죠. 근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죠. 근데 아직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데 니트로소모나스라고 하는 미생물 하나가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질산균, 이제는 뭐 질산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교재나 이런 데는 니트로소모나스, 니트로박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이제 질산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아질산성 질소로 가는 요 단계의 속도와 아질산성 질소에서 질산성 질소로 가는 요 속도, 어느 속도가 더 빠를까요? 얘가 빠를까요? 얘가 빠를까요? 얘가 훨씬 빨라요. 훨씬. 그래서 보통 질소 제거 처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 하수 처리장에서 최종 유출수 어떤 공정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을 했을 때 NO2 형태는 거의 나오지 않죠. 이 상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럼 전체 질산화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얘가 많이 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얘의 영향을 크게 받겠죠. 당연히 길게 걸리니까. 그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죠? 어떤 두 가지의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하나의 반응에 더 영향이 큰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더 오래 걸려서 그 영향이 지배적인 거야. 그런 속도를 무슨 속도라고 그래요?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요? 율속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율속 반응. 그래서 요 단계, 질산화 단계에서의 율속 반응은 얘인 거예요. 얘. 아질산화 단계가 율속 반응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수도모나스 뭐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환원이 일어나는 거죠. 환원이 일어나면서 N톡은 N2O 가스로 이제 탈질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탈질.
이렇게 이제 질산화와 탈질 과정이 우리가 공학에서 얘기하는 질소의 순환이에요. 공학에서 얘기하는 질소의 순환이고 여기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